그러면 시작합니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모든 권력을 잃고 신변의 위험마저 느끼게 된 국왕일가는 궁을 떠나 마리의 고향 오스트리아로의 탈출을 시도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충격과 공분을 자아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왕을 부추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혁명의 배반자이자 적국의 첩자인 마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렌 사건 이후 국왕일가는 전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왕과 혁명파의 공존을 의미하는 입헌군 주제의 성립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이는 즉 왕정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파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국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 국민의회가 왕실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왕을 증오하는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멈추지 않은 국민의회는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하여 프랑스 최초의 헌법으로 불리게 되는 1791년 헌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첫 번째 선거를 실시하므로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입법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온건파와 아예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급진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혁명이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강대국 프랑스의 혼란을 지켜보며 자국의 전제왕권과 분권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주요 국가들이 혁명의 팽창을 막고자 제1차 대불동맹을 결성, 프랑스 혁명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입법의회는 이들에 맞서 10만의 병력을 파병했으나 연전 연패를 거듭함에 따라 국내 왕당파들의 정부 유출이 의심되는 와중에 파리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 패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왕의 퇴위를 요구했으며, 점차 거세진 시위는 끝내 파리 시청을 점령하고 파리 코민까지 수립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와 전쟁 중에 있던 만큼 그녀가 적군의 정보를 누설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속에 급기야 국왕 부부가 있는 튠르리 궁으로 쳐들어가 왕궁 호위군 수백 명을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궁을 탈출한 국왕일가는 의회로 도피해 그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를 난 시민들이 곧바로 의회마저 포위해버리자 민심을 우려한 의회는 결국 이들을 시민들에게 넘겨버렸고 탕풀탑으로 옮겨져 유폐되고 맙니다. 이후 파리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새로운 코민 세력의 등장과 함께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군이 파리 근교에 도달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짐에 따라 혁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격분한 시민들이 감옥을 습격해 왕당파 및 반혁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죄수들을 끌어내 재판도 없이 살해했으니 이것이 바로 9월 대학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왕비 마리가 총애하던 랑발 대공비가 왕당파인데다 민중이 경멸하는 왕비의 절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의해 사지가 찢겨지는 잔혹한 처분을 당했으며, 군중들이 살해된 그녀의 시신을 난도질하여 탕풀탑에 있던 왕비에게 보여주었으니 충격을 받은 마리는 그대로 혼절해 버리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속 발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혁명군은 적군을 끝내 국경 밖으로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의용군으로 참가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하층민들은 구체제를 배격하는 급진파들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렌 사건과 9월 대학살, 튠르리 궁전 습격 사건을 거치며 왕당파 등의 반혁명 세력들은 물론 입헌군주제를 주장해온 온건파들이 힘을 잃은 속에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보통선거를 거쳐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수립되면서 공화제를 주장해온 급진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으며, 국민공회는 그들이 이제껏 주장해온 바와 같이 과감히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공화정을 선포했으니, 그렇게 200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부르봉왕조는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역사적인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공회는 제일 중요한 난제인 국왕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왕의 처형에 반대한 지롱드파와 혁명 완수를 위해 왕을 처형해야 한다는 자코뱅파로 갈라져 격하게 대립하게 되었으며, 과격한 민심을 등에 업은 자코뱅파가 투표를 통해 끝내 승리하면서 국가 반역죄로 기소된 국왕의 처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틀 뒤인 1793년 1월 21일 144년 전 비슷한 모습을 보인 잉글랜드의 또 한 명의 왕이 떠오르듯 왕비 마리 그리고 2명의 자녀들과 눈물의 작별을 나눈 뒤 콩코드 광장으로 향한 국왕 루이 16세는 짐의 피가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남기며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는 속에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죽음을 보며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마리는 곧 다가올 자신의 최후 역시 애감했고, 그해 7월 부친을 대신해 명목상의 왕이 된 아들 루이 17세와도 강제로 헤어져 콩세르줄이 감옥으로 이감되었으며 혁명 정부로부터 각종 혐의로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리가 기소된 혐의는 재정 낭비, 간첩 및 매국행위, 백성에 대한 기만 등이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왕비의 사치는 어디까지나 왕실에 배당된 예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마저도 10%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만큼 재정 낭비는 그녀의 죄가 될 수 없었고, 바렌 사건 등의 매국행위 역시 국왕의 최종 결정이었던 만큼 마리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백성에 대한 기만의 근거로 들어진 다이아몬드 사건 또한 악의적 소문이 퍼진 것일 뿐 그녀가 이와 무관하다는 것은 오래전 재판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만큼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서 마리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국왕까지 처형시킨 마당에 왕정의 또 다른 상징인 마리를 처형시키는 데 있어 결코 물러설 수 없던 혁명파,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인 자크 에베르는 궁여 지책으로서 왕비와 왕세자 루이의 근친상간이라는 허무맹랑한 혐의를 씌울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혁명파의 수장 로베스피에르마저 실소한 이 말도 안 되는 혐의 제기에 모욕감을 느낀 마리는 당연 이것을 단호히 부인했고, 당시 재판장에 있던 이들 역시 그녀에게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재판정의 증인으로 불려나온 어린 루이 17세가 그의 어머니 마리로부터 겁탈당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프랑스의 왕비로서 살아온 험난한 세월 속 어느덧 지친 여정의 막바지에 도달한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최후의 궁지로 몰아넣은 그의 아들 루이 17세. 이 충격적 상황의 진실은 무엇이며 비극적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마리 앙투아네트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대의 태동기 속 비참한 삶을 살아간 전제 프랑스 최후의 왕비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